다시 한번 수업 방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매주 기출문제를 한 회씩 풀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 6평부터 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는 9평을 해설을 하는데 6평에 대한 거는 지난주 영상을 보내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수업하기 전에 기출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굳이 이 수업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해설은 자세히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 문제는 또 어떻게 접근을 했어야 하는지 실제 시험 상황에 맞춰서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맞아, 이 지문은 이런 느낌이었지, 맞아, 이 선택지는 이렇게 풀었어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푼 것과 제가 설명하는 것을 견주어서 그 차이를 좀 좁히는 방식, 그 차이를 인식하는 방식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나눠드린 이 한 장짜리 유인물은 뭐냐면, 요거는 우리 친구들이 그 토요일에 내잖아. 그거를 통계낸 거야. 그래서 거기서 많이 틀린 걸 중심으로 좀 짚어볼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이랑 점수를 다 지운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설명을 합니다. 어제 요거 9평을 설명해 보니까 1시간 조금 넘더라고.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1주차를 봤었죠, 유인물.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는 이따가 이제 2주차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 2주차를 풀고 같은 방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오실 때는 기출문제,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2017학년도 수능이 되겠네. 그리고 필기도구, 이렇게만 챙겨오시면 돼요. 그래서 매주 유인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 17학년도 9평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장을 보시면 당시의 등급 컷이에요. 90점, 83점, 75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한 등급 컷은 95점입니다. 이건 평이한 수준이야. 그럼 95점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등급컷 95점이 의미하는 바는 2개를 틀려도 1등급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등급이 95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실수해도, 그 다음에 2개 틀려도 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다 풀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등급컷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가 쉬워지는 거고, 그건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거기에서 내려오면 이제 시간 안에 못 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지.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9평, 그러니까 이번 시험지 말고 올해 9평 볼 거 있죠? 올해 9평의 목표를 2등급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2등급은 전년도, 그러니까 이제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한다면, 작년 이제 등급컷이 84점이었잖아. 1컷의 등급컷이. 그리고 이제 2컷의 등급컷이 76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기준하면 1차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아, 내가 지금 2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최소한 80점 전후를 생각하는 거야. 작년에는 어려웠던 거니까 그것보다 좀 쉬울 거라고 좀 예상을 한다면 1차 목표는 80점이에요. 80점이 됐는데 2등급이 안 됐다. 그럼 문제가 쉬웠다는 얘기인 거고. 80점이 됐는데 2등급이 됐다는 얘기는 문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20점이야, 20점. 그럼 20점을 틀려도 된다는 얘기는 바꿔 생각하면 안 풀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처음부터 1등급을 노릴 수는 없고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 거지. 그럼 20점이라고 하면 보통 한 지문에 5개에서 6개 문제죠. 그러면 2점이라고 치면 5개면 10점이고 3점짜리가 하나가 들어있으니까 11점. 6개짜리라고 하면 13점 정도. 그러면 지금 20점을 날리는 거니까 한 지문을 날려도 괜찮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그것보다도 한 7, 8점이 더 날려도 되는 거니까 한 지문 반가량, 거의 2지문 가까이를 날려도 된다는 얘기인 거네. 맞아? 그럼 이제 2지문을 날려서 남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알겠지만 결국 우리가 많이 틀리는 것은 주로 보기가 들어있는 마지막 문제에서 많이 틀리잖아. 그러면 이제 한 지문을 통째로 날린다기보다는 읽어서 겉으로 드러난 정보로 맞힐 수 있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맞히고 독서 지문에서 보기가 들어있는 것들은 버린다는 전략을 세워도 되겠죠. 또 한 가지,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벌었을 때 얼만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든 아니면 그 다음에 유형연습 2주차 문제를 풀든 보기 문제를 풀기 전에 시간을 한번 기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기 문제를 빼고 내가 나머지 문제를 풀 때 걸린 시간이야. 그리고 나머지 보기 문제를 풀고 최종 시간을 적어주시면 아, 내가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 때는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3분에서 5분 사이입니다. 어려우면 5분을 훌쩍 넘기기도 하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만 빼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독서 지문에서 일단 3개. 그러면 10분 이상은 확보할 수 있겠죠. 그거는 거의 지문 하나를 푸는 거와 마찬가지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어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정말 다양한 거야. 근데 이 방식은 수학이랑 똑같아. 너네 수학 문제를 풀 때 딱 번호에 박혀있는 어려운 문제들 2개가 있잖아. 너네 그거 풀어 안 풀어? 안 풀지. 그런데 국어에서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읽기 전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풀어서 보니까 아, 내가 독서 지문에서 보기가 들어있는 게 잘 안 돼. 그럼 그 문제는 이제 풀지 않는 거지. 그렇게 문제를 풀었어. 내가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20분이 남았네.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좆됐다가 아니라 시험이 좀 쉬었나 보다야. 내가 평상시와 같은 방식으로 풀었는데 시간이 남아. 그러면 내가 버린 문제들을 다시 한번 봐야지. 평상시대로 풀었는데 시간이 부족해. 그럼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국어는 여러분들의 좀 여유가 필요해. 그냥 딱 시험지 보고 대가리 들이밀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읽고 풀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필망입니다. 필망. 반드시 망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점수를 최대화할 수 있는 루틴을 찾는 것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목표는 80점인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80점을 낼 것인지 당연히 고민을 해야죠. 선택 과목에서 만들지, 문학에서는 어느 정도의 점수를 확보할지 이런 거라고. 80점이 됐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잘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내가 어떤 유형에서 약한지, 어떤 지문이 약한지, 그럼 거기를 공략해야지. 단계별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니 문제를 풀 때만큼은 꼭 시간을 좀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기 문제는 따로 또한 시간을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전략을 수립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제가 이제 독서 지문 걸린 시간하고 문학 지문 걸린 시간을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독서 지문이 어려우면 한 35분까지도 걸리는 것 같아. 그리고 문학이 어려우면 한 27분, 28분까지도 걸리니까 문학이 좀 길거나 그 다음에 제가 뭐 처음 보는 작품이라고 하면 그중 27분, 28분 정도 걸리더라고. 이번 3월 학평도 아마 비슷하게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그 모의고사 보죠? 이투수. 그럼 이것부터야. 이투수 모의고사를 볼 때 내가 이번 시험에서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풀지를 꼭 정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난 무조건 잘 풀 거야.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1차적으로 난 시간 안에 못 푼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화작을 선택을 했어. 그럼 화작부터 당연히 풀어야지. 화작이 가장 쉬운 거잖아. 그런데 나는 언매를 공부하고 있어. 그런데 언매 중에서도 지금까지 공부한 걸 보면 아직 이 문법 공부가 안 끝났을 시기거든. 그런데 내가 언매 공부를 했다고 해서 문법 문제를 푸느냐, 공부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비록 언매 공부를 하고 있어도 만약에 언매로 본다면 언매 문제는 특히 문법 문제는 마지막에 풀어야지. 제대로 공부하고 난 다음에.
바꿔 얘기하면 언매 문제 중에서는 매체 문제를 먼저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근데 제일 재밌는 건 이 매체는 약간의 좀 공부가 필요하고 약간의 경험이 좀 필요해. 그냥 단순하게 화작처럼 읽고 푸는 문제가 아니어서 매체의 경우는 또 다른 지식이 필요하긴 하거든. 그럼 매체도 당연히 안 봤을 테니까. 매체 문제, 그냥 아예 선택 과목은 내가 이번 시험에서는 풀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선택 과목을 풀지 않았으니까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가 될 거야. 그러면 어떤 영역, 그러니까 독서나 문학 중에서 어디에다가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전에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금 우리 선택은 15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공통은, 그러면 이제 65분 하면 이렇게 80분이 되는데, 마킹하는 시간이 빠지는 거니까, 부족한 거니까. 그래서 15분 이내로, 65분 이내로 풀어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에서 마킹하는 시간 5분을 빼면 75분 동안, 예를 이제 75분 동안 풀 때 여러분들이 독서지문 3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 다음에 문학지문 4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머릿속에 계획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시험 치를 때 여유가 생기는 거야. 그래야지 당황을 더 하란다고. 여러분들 경험 많이 했잖아. 국어에서 당황하면 망하는 거야. 정신적인 충격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글이 안 읽힌다고. 그런 측면에서 시험 보기 전에 나름의 좀 전략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부모님이 성적표를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지. 우리 애 1월부터 공부를 시켰는데 국어 점수가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부모님께 말씀을 해드려야 돼. 내가 이번 시험에서는 이런 거를 목표로 시험을 치를 거다. 그래서 내가 예상하는 점수는 한 이 정도가 될 거고, 그럴 때 성적표에서 여기에 있는 구간은 점수가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상호 간의 소통이 좀 이루어져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신이 안 생겨. 생각해봐. 사실 우리 학원 다니는 게 싼 돈은, 적은 돈은 아니잖아. 웬만한 그냥 초임이죠.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받는 초봉 수준이야. 학원에 들어가는 돈이.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들 식사 이런 것도 또 부대 비용도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아니, 큰 돈이야. 그럼 당연히 부모님도 기대하는 것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그래서 나름대로 좀 전략을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님과 좀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지, 그렇게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넘겨서 첫 번째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16에서 18번 지문. 16에서 18번 지문에서 거기 16번 선택지에 나오는 용어들 있죠? 이거는 필수야. 제가 우리 기출문제를 공부를 할 때 풀고 난 다음에는 선택지의 내용하고 선택지의 내용이 본문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꼭 연결시켜 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생각나? 네. 꼭 해주세요. 특히 요 문학에서의 첫 번째 문제만큼은 개념어를 이용하는 거니까 개념어도 점검할 수 있고 그 개념어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다. 내가 이 문제를 맞췄어. 끝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선택지를 판단할 때는 이랬으면 좋겠어. 지금 2번 선택지야. 2번 선택지를 보시면 과거와 현재를 대비했대. 그러면 과거와 현재를 대비했다고 하면 나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최소한 확인할 수 있어야지. 무엇과 무엇을 확인해야 돼? 과거를 드러내는 표현과 현재를 드러내는 표현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그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지금 이 선택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냥 뭉뚱그려서 있었던 것 같아가 아니라 이 표현이 과거를 드러내는 거지 이 표현이 현재를 드러내는 것인지가 돼야 된다고. 그게 안 되면 문제 푼 게 아니야. 찍은 거지. 그게 어떻게 문제 푼 거야. 그래서 꼭 첫 번째 문제만큼은 선택지들을 본문화의 내용하고 연결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요 선경후정 전개 방식인데 우리가 선경후정을 좀 공부를 하면
대체적으로 먼저, 이게 성경구정 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 먼저 경치를, 주변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서를 제시하는 건데,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시에는 반드시 정서가 있다, 없다? 이거 생각해봐. 시에는 반드시 정서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정서가 있죠. 왜? 우리가 시를 서정갈래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때 정이 말하는 것이 뭐였어? 정서죠. 그래, 이게 정서야. 그런데 이 정서의 범위를 넓혀야지. 그러니까 정서하면 쉽게 감정 생각하는데 감정뿐 아니라 화자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정서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내가 수업 중에는 뭘로 바꿨냐면 반응으로 바꾼 거잖아. 그 모든 시에는 반응이 있는 거지.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야. 지금 3번 선택지에서 다해서 선경우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경치에 해당하는 거, 다해서 경치에 해당하는 것이 어디까지야? 두 번째 줄까지죠. 맞아? 그럼 세 번째 줄에는 정서가 있다는 얘기인 건데 거기에서의 상황을 봐봐. 어떻다? 어찌하여 우리님은 가고 아니오는가? 그럼 거기서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는 뭐인 거야? 임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이 지금 간접적으로 나온 거고. 그래서 성경우정은 정서가 간접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에다가는 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그리고 17번에서의 선택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최근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문학에서의 능력이야. 사실 문학이 지문으로 보면 지문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문학 문제를 틀린다?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거는 정말 드물고, 대체적으로는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요 17번과 관련해서 첫 번째 선택지 하나만 좀 보고 갈게요. 일단 고전시가는 여러분들이 해석이 돼야 돼. 고전시가 문제를 풀렸어. 그럼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을 해석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것부터 따져주세요. 대체적으로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 그냥 이런 거 같아 이러면 의미가 없지. 그러면 간단하게 좀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지금 가을을 봅니다.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고전 시간은 꼭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어야 돼. 그런데 지금 공부하면서 소리 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소리를 내야지. 왜 그러냐면 중세 국어는 소리대로 적었기 때문에 소리를 읽어내고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 아 이런 의미로 쓰였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꼭 소리내 읽어봅니다. 돌길이 묻혔구나가 되어 있으니 지금 눈에 덮여 있는 상태인 거죠. 12. 요 12에 대한 설명이 없네. 그러니까 이 12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 12는 문이야, 문. 살인문인데 그냥 문 정도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12를 열지 마라. 날 찾으리. 누가 있으리. 그럼 날 찾으리가 서리적 표현이야. 서리적 표현은 꼭 어떻게 하라 그랬어? 평서문으로 바꿔야 돼. 그럼 날 찾으리 있다, 없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글이든 우리가 앞에서 읽어낸 것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왜 날 찾을 리가 없는 거야? 돌길이 묻혀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주어진 거 안에서. 길이 없어졌으니까. 됐어? 그래서 종장입니다. 밤중만 1편 명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겠죠? 한 조각 밝은 달이 그 벗인가 하노라. 아, 그러니까 이제 자연물과 친구 먹었네. 자연물과 친구 먹으면 무조건 뭐야? 자연친화? 자연친화에다가 물화일체. 그리고 자연물과 친구가 됐으니 여기에서 이제 의인법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1번 선택지입니다. 17번에 1번이야. 가의 눈은 A와 연관된 시어로 지금 여기에서 자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은 이 작품에서 우리가 가봤어. 가에서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뭘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니? 1분 명을? 그렇지. 달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지. 그럼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럼 눈은 단순히 뭐야? 배경이잖아.
내가 고립된 상황을 드러내주는 배경. 지금 거기 틀렸지? 그 다음도 볼게. 화자의 은거가 자발적이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지. 그럼 눈 내가 내린 거야?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고립된 것도 아닌 거지. 됐어? 여러분이 선택지는 이런 방식으로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정확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 시간이 조금 들어도 지금 연습하는 거잖아. 수능 때까지 아직 시간 많아.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왜 자꾸 내가 여러분들이 표시하고 여러분들의 해설 보고 그렇게 공부하기를 바라냐면 어떤 선생이든 다 잘 풀어. 어떤 선생이든 설명을 하면 내가 지금 영어로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 내 설명을 이해 못하는 사람 없어. 내가 물론 설명을 잘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내가 한국어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국어 사용자인 거잖아. 이해가 안 되지 않는다고. 이해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 해보려고 해야 돼. 나머지 선택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나부터 막까지는 좀 설명을 해볼게요. 석가래가 기나 짧으나 기둥이 기울어졌다는 틀은 그럼 봐봐. 석가래가 뭔지 모르면 어때? 대신에 기둥은 알잖아. 맞지? 그러면 문장의 구조가 유사하죠? 그럼 그 의미도 어떻다 그랬어? 비슷하다고. 그럼 석가래도 기둥이랑 비슷한 걸로 처리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알면 되는 거야.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수간목을 작은 줄 웃지 마라. 웃지 마라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이때 웃다는 좀 기억해 주세요. 시조에서의 웃다는 비웃다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거는 부정명령이지. 네. 부정명령이 됐으니까 지금 이때 화자는 시적 청자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구분이 되는 거네. 화자가 인식하는 거랑 시적 청자가 인식하는 게 일치해, 불일치해. 불일치한 거죠. 계속 어주버 기억해 주세요. 감탄사죠. 이거 되게 유치한 건데 이런 거야. 지금 이 작품에서 영탕적 어조는 감탄사를 통해서 실현된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근데 이게 맞다고 확인을 하려면, 판단을 하려면 뭘 알고 있어야 돼? 어주버가 감탄사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우세요. 다시 앞으로 제가 외우라는 건 그냥 무조건 외웁니다. 내가 실제로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200개도 안 되는 것 같아. 얼마나 친절해. 그 다음에 만산나월, 거기에 만산 정도는 해석해 주시고, 그래서 만자는 가득할 만자야. 산 가득에 이제 달 정도로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합니다. 다. 지금 17, 18, 19분을 17, 18, 19를 묶을 거예요. 보통 연시조라고 하면 아니 문제 말고 거기 17, 18, 18, 19수 있잖아. 거기 미안해요. 다라마를 이제 묶어서 처리를 할 건데 연시조라고 하면 우리가 가에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봤잖아. 그것처럼 연시조는 각수를 연결하면서 마치 현대시를 보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가하고 나는 그 사이가 너무 멀죠. 1수랑 8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떤 점에서 연결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17, 18, 19는 연결고리가 보일 거야. 달을 봅니다. 한식 비온 밤에 봄빛이 다 퍼졌다. 그럼 화자는 봄빛. 비온 밤에 봄빛이 다 퍼졌다는 얘기는 사실 봄빛이 뭘 통해서 실현되겠어? 비온 뒤에 봄빛이래. 시는 이게 고전 시가가 됐든 현대 시가 됐든 우리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내는 게 시에 대한 감상이야, 해석이야. 그럼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겠어? 비온 뒤에 봄빛이래. 그럼 여러분 딱 보면 먼저 뭐가 생각나냐? 벚꽃 애니 생각나지 않아? 이 좀비 같은 노래? 아니 봄하면 꽃이지 꽃. 그러니까 니네 우리 감상은 메마르게 하지 맙시다. 네.
봄하면 꽃이잖아. 그럼 비 오고 난 다음에 새잎이 돋거나 꽃이 나거나 그런 모습을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그럼 하잖아. 아, 봄의 풍경을 보고 있구나 라고 처리가 돼야지. 그 다음에 무정. 무정은 뭐 이렇게 그냥 무관심하다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감정이 있지 않은 상태인 거니까. 무정한 화류도 때를 알아 피었거든. 그러니까 꽃하고 버드나무네. 그 류자도 기억해 주세요. 얘는 버드나무를 말합니다. 화자는 알죠? 꽃. 그러니까 지금 초장하고 중장 연결하면 그래 봄빛이 다 퍼졌다가 바로 화류를 보고 화류가 핀 상태를 보고선 얘기를 한 거였어. 어떠하여 우주님은 가고 아니 오는가. 그래서 지금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바꿔 얘기하면 임과 떨어져 지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라를 봅니다. 어젯밤 비 온 후에 그래. 그러니까 다에서 초장하고 이어지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지. 석류꽃이 다 피었다. 이번에는 석류도 보는 거네. 부용당반에 수점령을 걷어두고, 그러니까 수점령은 이거는 우리 발이 어떤 건지 알아? 이거 블라인드처럼 얘는 이제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건데 발은 왜 차르륵 해서 옆으로 이렇게 뻗은 그걸 이제 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수정념인 거야. 수정념을 걷어두고 누구를 향한 깊은 시름을 그럼 이때 말하는 누구는 누구겠어? 임이죠. 그렇지. 앞에 있는 거를 연결해서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시름의 뜻. 근심 걱정. 그럼 임에 대한 걱정을 못내 풀어 하노라. 그럼 여기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임에 대한 걱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라도 성경 후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라도 성경 후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성경을 볼 수 있지? 그렇지. 지금 첫 번째 줄에서 비 온 후에 석류꽃이 다 피었다라고 해서 먼저 경치 제시했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임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서 얘도 성경 후정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19수입니다. 창밖에 워석버석. 요거는 우당탕탕이라고 이제 해석해주면 되겠죠? 얘 이제 음성상징어. 얘도 이제 외워주세요. 님이신가 일어나 보니. 해란해경에 낙엽은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우당탕탕 소리는 어디에서 비롯된 소리였던 거야? 낙엽? 낙엽에서 비롯된 소리였던 거지. 어집어 유한한 간장은 이제 애간장할 때 그 간장이에요. 애간장이 다 끊어질까 하노라. 뭐 때문에? 임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됐죠? 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에서 20번. 19번에서 20번에서 우리 좀 20번을 좀 볼게요. 20번에 3번 선택지야.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건데 지금 3번 선택지를 보시면 가해 화자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이상에 대한 원망. 우리가 시에서 원망이 나타난다고 하면 보통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어야 돼? 어떤 의미를 띄어야 시 속에서 원망이라는 정서를 드러내는 걸까? 이거는 패턴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돼요. 시에서의 원망은 대상을 탓해야지. 대상을 탓하면 원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의사를 탓하는 표현이 없지? 그러니까 원망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야. 그 다음에 문제는 여자와 공유하고 있다. 그럼 여자가 공유한다는 얘기는 여자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쵸.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화자는 여자를 그냥 관찰한 것 뿐이잖아. 얘는 그냥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거지. 봐봐. 최근에의 문제는 예전에는 어땠냐면 보기가 좋아졌어. 그리고 이제 보기를 통해서 작품을 감상을 했어. 그럴 때 이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틀리게 구성을 해서 보통 선택지를 구성했는데 최근에는 작품의 자체에 있는 사실관계로
틀린 선택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럼 자꾸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그 문학이 되었어도, 문학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1번에서 24번을 보는데 (21번에서) 24번 지문에서 24번 문제를 좀 볼게요. 지금 24번 문제를 보면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이래. 그래서 이제 보기를 읽어볼게요. 시나리오, 독짓는 늙은이는 원작과 달리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여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대. 거기 인물의 행동과 대사야. 거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행동과 대사인 거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시나리오니까 시청자들이 그 대상을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네. 그럴 때 5번 선택지야.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 지금 이거 자체로 보면 묘사할 수 있지. 이거 자체로 보면 묘사할 수 있어. 그런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시각적으로 시청자가 볼 수 있게끔 구현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실제로 얘는 만약에 시각적 묘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것을 표정 연기로 드러내야지. 맞아? 그런데 본문에 그런 표현이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어떻게 알아? 넘어갑니다. 문학 먼저 볼게요. 비문학은 이따가 좀 설명을 하고 문학을 먼저 그럼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지문이네. 40에서 45. 맞아? 마지막이지? 사실 얘는 제가 생각할 때 문학 지문이라고 보기가 어려워. 독서 지문의, 그러니까 가 지문의 비중이 원체 커서. 지금 얘가 이제 소설 지문인데, 그러면 뒤에 나오는 그 나와 다를 읽을 때 우리가 소설적 역량을 발휘하면서 읽었어야 되는 거긴 하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틀린 문제들을 보면 그거에 의해서 틀렸다기보다는 가의 내용이 좀 많잖아. 1차적으로 우리나라의 전기소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랑 견주어서 얘기하고 있어? 중국에서의 전기와 견주어서 얘기하고 있으니 아니 이게 무슨 문학 문제야. 독서 문제지.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도 안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틀린 거를 보면 지금 41번 문제가 그 당시에 41.5%래요. 오답률 15위. 그 다음에 43번 문제는 14위. 45번 문제는 오답률 10위야. 49.8%. 그럼 까놓고 얘기해서 이 단독 지문으로 놓고 본다면 이 세 문제가 그만큼의 난이도를 지니는 문제라고 보기가 나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번 회차에서 어려운 건 독서 지문이야. 앞에서의 독서 지문에서 힘 다 빼놓고 시간 많이 써놓고 지금은 마지막 지문 왔으니 제대로 문제가 안 풀리겠지.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막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소설적 역량이 많이 필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에서 소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온다면 그때 좀 소설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비문학을 좀 보죠. 첫 번째 지문부터. 10쪽입니다. 25번에서 30번 지문. 지금 이 지문이 우리가 지난 6평에 풀었던 뭐랑 좀 비슷하냐면 그 음악 지문이랑 비슷한 거야. 음악 지문. 근데 음악 지문보다는 문제가 조금 더 국어 문제 좀 답죠. 우리가 6평에서 봤던 음악 지문은 어땠냐면 딱 쪼개서 문제를 냈었잖아. 구간별로 문제를 냈었지. 그러니까 걔네 이제 좀 초보적인 수준이라면 지금 이가 9평이야. 6평 이후에
수험생들이 좀 준비를 했겠지?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고차원적인 지문과 문제를 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지문의 구성으로 봤을 때는 결코 좋은 글은 아니야. 그럼 왜 좋은 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제 글을 읽는다는 것은 이 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설명할 대상을 파악하는 과정인 거잖아. 단순하게 1문단에서 뭐 얘기했고 2문단에서 뭐 얘기했고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편의 글이 됐을 때 이 글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야. 독해라고 하면 이해가 필요하긴 하지. 이해는 문제 풀 때야. 1차적으로는 정리라고. 1문단에서 뭐 얘기했고 2문단에서 뭐 얘기했고 3문단에서 뭐 얘기했고야. 거기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뭐를? 1문단 다음에 2문단이 그럼 왜 나왔는지야. 1문단하고 2문단의 연결고리가 뭐냐는 거지. 그래서 이 글 전체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야. 그럼 이 글에서 전체적으로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내가 이렇게 볼게. 건축물에 대한 얘기야? 콘크리트에 대한 얘기야? 콘크리트야. 그럼 이 지문에서 핵심은 콘크리트가 핵심이다? 그럼 콘크리트에 뭘 설명하는 거야? 콘크리트의 종류? 발전. 콘크리트의 발전? 그럼 콘크리트 발전에 해당하는 거 문단을 골라보세요. 지금 콘크리트와 관련해서 콘크리트의 뭐 발전 혹은 발달이라고 했을 때 그거와 관련되는 문단을 골라보세요. 골랐어? 네. 그럼 승재야. 네. 콘크리트와 관련된 문단이 전체 6개 문단 중에서 순서대로 몇 번째 몇 번째가 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가 콘크리트와 관련된 문단인 거야? 콘크리트와 관련된 거. 콘크리트의 발전 혹은 콘크리트의 발달과 관련해서 3번이랑 5번이요. 3번이랑 5번? 네. 그럼 나머지는? 현근아, 같은 질문입니다. 콘크리트의 발전, 발달과 관련된 문단을 꼽아보세요. 135? 그럼 135에서 1문단에 보면 그럼 판테온이라는 건물은 왜 얘기한 거야? 그게 콘크리트의 발달, 발전하고 뭐와 관련된 거지? 콘크리트 고정이라고. 과거에 사용이 되었던. 그럼 지금 1문단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이 된 게 5문단이잖아. 아니네. 5문단이네. 그 5문단에도 지금 킴벨 미술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3문단을 볼게요. 그럼 3문단에서는 왜 건축물이 안 나와? 이거야, 이거. 지금 이 글은 두 개를 합쳐놓은 거잖아. 하나는 건축물의 발달과 관련되는 거야, 건축예술의 발전이죠. 건축예술의 변화란 말이야. 그런데 그 건축예술의 변화가 된 계기가 뭐 때문이야? 콘크리트의 발전? 재료가 달라져서 그런 거지. 네. 그래, 콘크리트의 발전 때문에 이런 건축물로 구현됐다고 얘기된 거잖아. 만약에 이 글이 콘크리트의 발전이라고 한다면 굳이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 없고 그 건축물이 갖고 있는 의미야, 건축물에 대한 평가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 이거 좋은 글이 아니야. 뭐 똑같이 다 읽었는데 콘크리트 관련된 거 꼽으라 할 때 다 의견이 분분해. 이거는 정말 문제를 내기 위한 글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야. 지금 재료에 따라서 건축물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이거야.
그러면 어디가 더 중요한 거냐? 재료에 따라서 건축물의 변화가 됐대. 그러면 건축물의 변화가 더 중요한 거고 그거 관련돼서 재료는 소개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차이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굳이 철제랑 압축력, 인장력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되는 거야? 그거 얘기 안 해도 건축물이 이렇게 발전해갖고 이런 느낌을 줬다. 설명 가능한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글을 볼 때는 이 글을 통해서 뭘 설명할지를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건 딱 두 가지의 원칙에 입각해서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 하나는 좀 적게 기억하자.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자. 두 번째는 선택지를 판단할 때, 문제를 풀 때는 한 번에 하나씩만 좀 처리하자. 그러면 인지적 부담을 줄이면서 문제를 풀자는 거야. 그럼 인적 부담을 줄이는 건 간단해요. 내가 읽었어. 읽은 내용을 한번 문제를 통해서 털어내는 거지. 왜? 사용된 선택지는 재사용되는 경우가 드무니까. 그럼 그게 왜 글의 흐름하고 관련이 있느냐? 내가 끊어서,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4문단을 읽었는데 4문단하고 3문단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네? 그러면 3문단까지 읽은 내용으로서 선택지를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 덜 부담스러운 거잖아. 마치 어떤 느낌으로? 가와 나를 읽는 느낌으로. 가와 나는 쉬워. 왜? 인위적으로 나눠줬으니까 너네들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가 있고 가에 해당하는 거 풀고 나 있고 나에 해당하는 거 풀면 돼. 그런데 가나로 나눠지기 전에 전신이 바로 예의 형태였다고. 전에도 얘기했잖아. 지금 지문이 길어져. 처음에 보여줬던 모습이 이거야. 지금 여기에서의 B에 해당하는 거는 콘크리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룬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건축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끊어지는 구간이 바로 어디여야 되는 거야? 여기여야 돼. 그럴 때 4문단입니다. 4문단. 강도가 높고 지지력이 좋아진 철근 콘크리트를 건축 재료로 사용하면서 간격도 넓어지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근대 건축에서 예술적 영감을 줄 수 있는 재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다시 뭐 얘기가 나오는 거야? 예술 얘기가 나오지. 그러면 2문단하고 3문단에서 읽었던 내용으로 뭘 해야 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보면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거지. 자꾸 의식적으로 긴 지문은 끊겠다는 생각을 해주세요. 다음입니다. 지금 그렇게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1문단이야. 1문단의 세 번째 줄 봅니다. 1문단의 세 번째 줄에 제가 로마 시리에다가 동그라미 쳤죠. 우리 전에 기본적인 도끼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글에서 사람 이름이나 시대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기로 했어. 생각나? 그럼 왜 동그라미 쳐? 왜 동그라미 쳐?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시대나 사람이 나오면 그 시대와 그 사람만 설명하는 경우가 없어. 시대가 나오면 다른 시대가 나온단 말이야. 사람이 나오면 다른 사람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설명 대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럿이랑. 그렇지. 늘어난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그걸 내 머릿속에 로마 시대 나왔으니까 다른 시대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야. 그러다가 지금 20세기 들어왔으니 시대가 달라졌네. 여기에서 시대별로 이런 거를 설명하려는 거구나 라는 판단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생각하면서 읽는 거야. 그냥 무작정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2번하고 3번. 2번까지, 지금 3문단까지죠. 3문단까지의 내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25번의 선택지들은 좀 지울 수가 있겠네. 어쩌면 읽고 4문단까지 읽고 풀어줄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 다음에 26번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사보아주택, 그 다음에 캠벨 미술관. 이런 거는 건너뛰고 1번 선택지만 처리가 되겠네. 그 다음에 27번의 경우도
지금 당기는 힘, 그 다음에 뭐 철근, 콘크리트, 3, 4, 5번에, 3, 4번의 경우는 판단이 안 될 수 있겠네. 이거는 뒤에서 지금 봐야죠. 지금 3문단까지 읽고 처리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28번 문제는 처리가 가능할 거고, 30번 문제도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그럴 때 이제 28번, 이건 이제 과거의 경향이야.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잘 안 내지. 그래서 단순하게 좀 계산할 수 있는 것들. 그럼 이 28번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지금 사실 1, 2, 3번 선택지는 어려운 게 아니야. 왜냐면 이건 각각에 해당하는 선택지인 거니까 A와 B를 견주는 게 아니거든. 그럴 때 4번 선택지에서 포인트가 줄어든 높이의 변화량이 같다면인 거니까 분모가 다 같은 거죠. 요거를 인지했다면, 분모가 같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포화송비를 이용하고 있는데 포화송비가 0.3 대 0.3이랑 0.15지. 이런 숫자가 나오면 좀 편한 숫자로 바꿔주는 것도 한 가지의 방식입니다. 지금 포화성비의 차이가 2배 차이인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2대1 정도로 생각해도 나쁘지 않은 거고. 제가 수학을 못해서 그래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볼 거냐면, 지금 요거는 이제 긴 지문과 관련돼서 A, B, A, 그 다음에 A, B. 그래서 A, B로 구성되면 이렇게 끊어서 우리가 좀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처리해 주는 것이 좋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35번, 39번을 좀 먼저 볼게요. 요 35번, 39번이 우리가 이제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추론하는 거 있지. 그리고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거를 잘 보여주는 지문입니다. 요 순서대로야. 35, 39번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과학 지문에서의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 그리고 요 과학 지문에서의 문제는 이거는 작년 수능에서의 느낌도 상당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추론하는 거. 직접적인 정보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잖아. 이게 작년 수능의 느낌이야. 그런데 35번, 38번, 35번, 39번 그 지문 보세요. 지금 어휘 문제 빼고 하나, 둘, 셋, 네 개 문제가 다 오답률이 50%가 넘어. 이건 애들이 글을 제대로 못 읽는다는 거야. 문제가 어려워서 이만큼 틀리는 것이 아니라 글을 못 읽어. 그럼 1차적으로 뭐가 안 되느냐? 정보 처리가 안 되는 거지. 정보를 나눠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보여주는 지문이 이 지문이라고. 봐봐. 1문단 보면 보통 이 앞부분에서는 뭐에 대한 설명인지를 알려주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개념 설명을 쭉 이어가죠. 권리 능력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단체도 권리 능력을 지닐 수 있고 뭐 법인격 얘기하고 사단 얘기하고 사단성 얘기하고 개념 설명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 문단에서 첫 번째 문장 있죠? 거기에다가 물결 표시해 주세요. 지금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화했는지가 지금 독해를, 글을 잘 읽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도, 우리가 지문을 보면 문장에서 도, 만, 항상 이런 표현들 항상 주의하자고 얘기했던 거지.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래. 그럼 여러분들이 뭘 확인해야 돼? 사단이라는 말하고 법인이라는 말을 1문단에서 돌아가서 확인해야지. 이거 한 번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지금 앞부분에 개념 설명이 많아. 네모 친 게 많아. 동그라미 친 게 많아. 그럼 무조건 그 문단은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배경 지식 어떻게 써먹어? 글을 읽으면서 나올 때마다 올라가서 확인해 주면 돼.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확인하면 한 번 더 보게 되는 꼴인 거잖아. 그럼 내가 기억 안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사단이 뭔지가 기억이 될 거라고.
계속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봅니다. 첫 번째 끝이야.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봐봐. 먼저 앞에서 사단 얘기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문단에서 회사도 지금 이 관계인 거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대표적인 유형이래. 대표적인 유형인 거니까 이 회사에 해당하는 사례인 거지. 그러면 이 주식회사는 또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회사 밑에 있어야 되는 여기에 지금 주식회사가 있어야지. 그러면 질문.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은 죄다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맞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독해가 지금 이 문단에서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야. 그러면서 같은 방식이야. 두 번째 줄.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그럼 주주는 결국에 사단성과 관련돼서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사원이 되는 거지.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단 끝입니다. 이 문단 끝을 보시면, 그래. 주식회사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의 밑으로서 1인 주식회사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얘도 동일한 성격을 지녀야지. 네. 그 다음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볼게요. 이런 1인 주식회사에서는 찾았어? 이런 1인 주식회사에서는 1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1인 주주가 그 다음에 물결 표시해 주세요.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지금 방금 읽은 문장하고 지금 읽은 문장하고 문장의 구조가 똑같지. 내가 그래서 일부러 거기에다가 두 개를 연결해 놓은 거야. 대표이사, 대표하는 기관. 지금 이게 36번 문제랑 연결되는 거지? 맞아? 네, 맞습니다. 36번은 그냥 1번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야. 이게 무슨 어려워. 근데 이게 1차 추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표현이 직접적으로 한 문장에 없죠. 두 문장은 나눠져 있어. 그런데 친절하게 지금 이와 유사하게 또 어디에서 얘기를 하냐면 3문단이야. 3문단을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줄.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두고 대표이사는 이 중 한 명으로 이사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래. 지금 대표이사는 기관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단에 있는 정보와 3문단에 있는 정보를 조합해서 36번의 1번 선택지를 만든 거지. 이게 1차 추론이라고. 직접적이지 않은 정보로 선택지를 구성하는 것. 그럼 2차 추론은 내용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것. 얘는 내용 이해 아니잖아. 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처리되는 문제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글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지금 3문단에서 얘기하는 것. 3문단에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줄이네요. 첫 번째 문장. 거기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필요한 데가 어디냐면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은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대. 야, 문제 얘기했어. 그럼 뭐 나와야 돼? 그렇지, 해결책 나와야지. 지금 그래서 해결책이 뭐야? 해결책이 뭐야, 그래서? 그렇지, 벽인격 부인론이 해결책이죠. 그럼 38번 문제를 봐봐. 38번 문제. 38번 문제에서 나머지 선택지들. 법인격 부인론이, 이거는 법인격을 부인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넘기는 거야? 그 1인 주주에게 책임을 넘기는 거잖아. 네. 지금 그게 밑에서 설명되고 있는 거지. 거기 3문단 밑에서, 끝에서. 지금 그거의 내용을 38번에 있는 선택지와 제대로 연결시킬 수 있었느냐. 바꿔 얘기하면 1번부터 4번까지 그 선택지 안에 틀릴 만한, 그러니까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이 다 들어있어. 그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지. 됐습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지문을 볼게요. 요거 보고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할게요. 31번에서 34번 지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두 지문을 보고서 요 마지막 그 두 번째 지문을 보잖아. 그러면 제가 표시한 거를 한번 봐봐.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에서 표시한 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콘크리트 지문 표시한 거랑 그 다음에 지금 사단법인 표시한 거랑 그리고 지금 이 칼로리 표시한 거랑 표시한 거의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얘는 흐름인 거야, 흐름. 칼로리가. 봐봐. 칼로리 설명은 별거 없어. 왜? 먼저 칼로리에 대한 얘기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열기관의 열효율 얘기해.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흐름상, 지금 이 열기관에 대한 이론을 까고 있는 게 누구지? 열기관의 흐름을 까고 있는 것. 이 열효율에 대해서 까고 있는 거 누구야? 줄이 까는 거야? 아니면 누가 까는 거야? 누가 까? 누가 까지? 톰슨이 까는 거지. 네. 그럼 이제 흐름을 생각해봐. 지금 열기관 다음에, 열효율 얘기한 거 다음에 바로 톰슨이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 네. 먼저 줄이 튀어나왔지. 그런데 줄을 읽을 때 지금 앞에서 열효율과의 연결고리가 있냐? 지금 앞에서 열효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줄의 실험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연결고리가 있어? 없어. 연결고리는 톰슨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야. 왜냐? 톰슨이 열효율, 그러니까 누구지? 열효율 얘기한 애가? 카르노의 이론을 까는 게 뭘 바탕으로 까는 거야? 줄의 실험을 바탕. 그렇지. 줄의 실험을 바탕으로 까는 거란 말이야. 지금 사문단을 볼 때, 줄의 실험이 이런 의미가 있다가 되는 거지. 그런 다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클라우지우스죠? 클라우지우스가 다시 톰슨의 견해를 까. 그래서 남았어. 이제 얘가 이제 간화가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겠어? 엔트로피가 나오겠지. 근데 그 전에 이제 글이 끝난 거야. 이게 글의 흐름이 다야. 깠으니까. 그러면 깠으니까 뭐가 중요해? 근거가 중요한 거지. 어떤 근거로 상대를 깠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게 핵심인 거고. 그런데 이 핵심하고 결론. 그래서 톰슨의 깠어. 톰슨이 열효율 깠어. 그래서 결국엔 뭐가 부정이 됐어? 톰슨이 까서 뭐가 부정이 됐어? 칼로릭의 실체가 부정이 됐죠. 네. 클라우지우스의 반박으로는 대신에 뭐는 유지가 됐던 거야? 열효율은 유지가 됐던 거지. 네. 그래. 지금 이 근거와 그러니까 줄의 실험하고 이 결론들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좀 부족해. 그게 다 뭐가 된 거냐면 문제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32번하고 33번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 제가 이제 문과라서 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뭐 이과인 출신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같은데 문과인 저에게는 그 연결고리가 지문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거지. 그럴 때 32번 문제를 볼 거야.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문을 읽고
문제 푸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얘를 이해하고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윗글로 볼 때 A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래요. 봐봐. A 봅니다.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대. 그래서 카르노의 이론에 의하면 열 전부를 방출하는 일을 한대. 이것은 줄이 입증한 열과 일의 등가성, 거기 등가성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래.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는 거야? 실체가 아니다라는 걸로 결과가 됐지. 그럼 왜 실체가 아닌지가 설명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왜 실체가 아닌지 단순히 설명이 됐지. 등가성하고 여기 위배가 된다. 그래서 실체가 아니다. 이걸로 너는 이해가 돼? 난 이해가 안 돼. 등가성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열은 실체가 아니다가 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설명이 없어. 이해가 안 돼서 이걸 왜라고 당기면 문제 못 푸는 거야.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 추론은 문제 풀 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럴 때 32번 문제를 봅니다. 1번 선택지야.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없는 에너지. 지금 이게 열인 실체가 아니다. 와, 관련되는 거야? 1번 선택지? 아니잖아. 그 다음에 2번이야.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면 열기관이 한 일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 이거 잘 모르겠어. 넘어가. 3번이야. 자연계에서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는 것 같은 방향성이 있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 거기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이 얘기 누가 한 거야? 그렇지. 톰슨이 얘기한 게 아니지. 지금 이 얘기로 톰슨 의견 깐 거 아니야? 그쵸. 맞지? 그럼 이게 A의 이유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맞아? 다시 흐름 생각해. 지금 A는 톰슨이야. 톰슨 때문에 지금 열은 실체가 없다가 됐어. 그런데 3번 선택지는 누가 한 얘기인 거냐면 클라우디우스가 한 얘기야. 클라우디우스는 톰슨을 까내거든. 그럼 얘는 톰슨의 근거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 네. 맞아? 3번 지워야지. 4번. 열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이 맞지 않는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 야, 이것도 누가 얘기한 거야? 클라우디우스가 얘기한 거지. 5번. 열기관의 열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서 방출할 때 주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거. 이거 누구 얘기한 거야? 카르노가 얘기한 거죠. 카르노가 얘기한 것이기도 하고 클라우디우스가 얘기한 것이기도 한 거잖아. 네. 지금 A는 누구의 견해였는데 톰슨의 견해였던 거야. 그럼 답은 뭐밖에 안 남아? 2번. 2번밖에 안 남잖아.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래야지. 이거 왜 어떻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게 맞는 것인지 언제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오지선다인 거잖아. 이해는 둘째 문제라고. 주어진 정보만 잘 정리해도 여러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3번 문제야. 그럼 이제 2번을 좀 설명을 해야죠.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면 열기관이 한 일을 설명할 수 없대. 이거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자. 답은 고르는 과정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등가성을 이제 알아야 돼. 등가성은 그대로 바뀐다는 얘기인 거지. 네. 그러니까 열은 1이 되고 1은 열이 되고 그게 등가성이야.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래. 에너지 보존 법칙은 바뀔 때 총량이 같은 거지. 그런데 거기 앞에 설명을 보면 열 전부를 방출하면서 일을 한대. 그럼 일한 건 누가 일한 거예요? 일한 건 누가 일한 거예요? 그 설명에 지금 카르노의 이론에 따르면 일은 누가 한 거야? 열이 한 거지. 실체니까. 맞아? 그런데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열기관은 그럼 도대체 뭘 한 거야? 그 열기관은 뭘 한 거예요? 열을 일로 바꿔준 거죠? 그건 열이 한 거라며. 그건 열이 한 거라며. 열이 실체니까
열이 실체니까 그건 열이 한 거야. 그럼 열기관은 뭘 한 거야? 그래서 열이 실체가 아닌 거야. 열이 실체가 아니니 그 일은 누가 한 거야? 열기관. 그렇지, 열기관이 한 거지. 됐습니까? 네. 그럼 이거를 너네 문제 풀면서 판단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야, 이거 2번이 맞는 거야 라고 너네가 할 수 있어? 난 못해. 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풀 때는 한 번 더 봐달라는 게 그런 거야. 일단 문제 풀 때 시간을 될 때는 제가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푸는 방식이라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 시간을 적어. 그래서 맞았어. 그럼 왜 맞았는지 확인한 거야. 그래서 지금 2번을 뺀 나머지들이 이런 이유로 틀린 거라고 판단했어. 그럼 왜 2번이 맞았는지 이거 여러분들이 고민해야지. 고민했는데 잘 모르겠어. 그럼 질문하시고. 단순하죠. 공부하는 게. 여러분의 머리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3번이에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가에 들어갈 말로 줄의 실험과 달리 열기관이 흡수한 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이 보기를 통해서 여기서의 내용은 뭐랑 견주는 거라 열기관,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 얘기한 열기관과 줄의 실험이 견주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열의 일당량, 열의 일당량의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열의 일당량 개념 확인해 주세요, 지금. 그리고 열의 일당량 개념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열 효율의 개념 확인합니다. 그럼 열의 일당량 앞에 개념을 확인해 봤더니 열의 일당량이란 1kcal의 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일의 양인 거지. 그럼 얘는 일을 통해서 뭘로 바꾼 거야? 일을 통해서 뭘로 바꾼 거야? 열로 바꾼 거죠. 그런데 열 효율 봐봐. 열 효율은 뭘로 바꾼 거야? 열을 일로 바꾼 그렇지. 열을 일로 바꾼 거지.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등가성이래. 등가성은 어떤 거였어? 열, 일, 열이 어때야 되는 값이? 같아야 되지. 그럼 바꿔 얘기하면 지금 열 효율의 값이랑 그 다음에 이 줄에서의 열의 일당량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라고. 네. 맞아? 네.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클라우디우스가 반박하는 걸 보는데 지금 열 효율이 100%가 될 수가 없대요. 맞아? 그러면 100%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열 손실 이렇게 막 딴 데로 퍼져나가고 막 그래서 이제 100%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이게 1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뭐가 더 큰 값이라는 거야? 열하고 1 중에서. 열하고 1 중에서 열 효율이 100%가 안 된다는 얘기는 어떤 값이 더 큰 거야? 열이 더 큰 거죠. 열이 더 큰 거지. 이해했어? 네. 그러면 이제 보기를 봅니다. 보기를 봤을 때 지금 A, B로 나눠졌어. 그러면 A가 뭐냐? 열의 양이고 그 다음에 B는 일의 양. 2의 양인 거니까 얘는 당연히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됐어? 네. 그런데 지금 앞에서는 뭐 얘기했어? 줄이랑 통수는 등가성이지. 등가성이니까 값은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문단에서의 열 효율의 값은 그것을 이제 일당량으로 바꿨을 때의 값은 이 줄이 계산한 값보다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줄은 열 손실에 대한 생각을 했어, 안 했어? 안 한 거잖아. 등가성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일이 열로 바뀌고 열이 일로 등가성 그대로 바뀐대. 그런데 실제로는 열 손실이 일어난다며 거기에 대한 값인 거지. 그러니 줄이 실험한 값보다는 이것의 값이 작은 거야. 그래. 이거는 이제 추론이 필요한 거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 여기다가 때려 박아야 돼. 우리 지난번에 우리 기술 지문에서 그래프 했던 거 생각나? 최소한 이거는 하지 말자. 이러거죠. 1번하고 2번 선택지.
33번 1번하고 2번 선택지야.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하고 같으면 깔 수 있어 없어? 못 없어요. 가지.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답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해했어? 네. 이것이 작다 크다는 계산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금 이 글의 흐름을 봤을 때는 1번하고 2번 답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이 많을수록 일당량이 커진대. 열이 많을수록. 그럼 이건 또 뭐에 의미가 되냐? 등가성이 아니잖아. 등가성이 일정한 값을 지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열량이 많을수록 이것이 커진대, 일당량이. 그럼 어떻게 등가성인 거야? 같은 방식으로 보면 4번도 그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죠. 때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인 거잖아. 네. 그럼 그렇게 보면 얘도 5번을 남길 순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32번, 33번은 어려운 문제야. 본문에 나와 있는 직접적인 정보로 한 번에 처리가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작년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멘붕이었잖아. 아무리 봐도 안 나와.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지가 없는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해나가는 거야? 찾는 과정이 아니라 답이 아닌 걸 지금 지워나가고 있는 거잖아. 1차적인 정보로서. 답이 안 보이면 그렇게 하세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2번 읽었는데 안 나와. 어떻게? 버려. 이 국어라는 것이 한번 생각의 방향이 전해지면 잘 안 바뀌어. 이 문제 2번 읽었는데 안 나와. 그럼 남기고 다른 거 풀어. 그래서 또 32번 했고 33번 했는데 또 안 나와. 그럼 어떡해. 이 집은 망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지. 그럼 다른 집은 봐. 그거 보면서 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너네만 그러겠어? 나도 그랬잖아. 나도 이거 처음에 문제 풀 때 왜 답이 2번인지 왜 답이 5번인지 몰랐다고. 일단 내가 읽은 정보로 지우고 난 다음에 풀고 나서 왜 2번인지 왜 5번인지 졸라게 고민한 거야. 저도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패스. 네. 2번 생각하고 안 되면 넘어가세요. 그리고 다른 지문을 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지문을 볼 수 있지. 그리고 또 이 생각도 해. 여러분들이 못 풀면 다른 사람도 못 푸는 거야. 그래야지 다른 지문 보지. 야, 이거 망했으니까 정말. 야, 이 지문 망했네. 라는 생각을 가져서도 안 돼. 그러면 다른 지문 보다가 자꾸 그 지문 생각나. 사실 글 읽을 때는 그 흐름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잖아. 근데 문제에서 안 풀렸다고. 오히려 마지막 지문에서는 덜 충격받아. 왜냐면 정보량 자체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거기 틀리면 그래 어려웠네 되는데 이 지문에서는 납득이 잘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잠깐 쉬었다가